사람들이 계속 작년에 왔다 갔다 이승만 하니까 기념사업회 회장을 좋고. 맡았더니 제가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나? 그 전에 저는 나름대로 지난 100년간의 역사하고 건국 과정이나 또 아버지 아들이니까 자유당 시절의 일이나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책을 냈지 않습니까? 신현하겠지만은 거기 보면 3분의 1이 이승만 시대예요. 근데 이제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봤더니 이 이승만에 대한 공격이 너무나 여태까지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응 논리를 찾기 위해서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한번 다 뒤져보고 공식적으로 발간되어 있는 책은 100%다 섭렵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승만 연구원에 있는 연세대 부설로 이승만 연구원에 있는 사료들도 한번 뒤져보고 그랬더니, 야, 이거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창피한 나라가 없다. 오택동이 운하혁명이라고 해갖고 12년간에 8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등소평이 등장해서 나라가 들끓을 때 0279 과가 3이다. 그러면서 북부인 오택동을 보존하거든요. 우리가 참전했던 베트남 남북전쟁을 그렇게 하고서도 호치민이 장악하고 토지개혁하고 한다 그러면서 5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호치민은 국부예요. 베트남에 가보세요. 전 나라에서 얼마나 국민들이 통일 베트남을 다시 탄생시킨 호치민을 국부로 대접하는지. 전 세계에 자기 건국 대통령을 진심도 안 밝히고 이렇게 대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뭐 공산당하고의 싸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양반은 당대의 전 세계적인 최고의 지성이었어요.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제일 먼저 깨우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세계의 가장 발언권이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 양반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결코 이룰 수가 없었다. 장기 집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마지막 한 2, 3년을 제외한 한 10년 동안에 100년 대계를 완전히 구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40년 만에 다시 사무관 때 펜대를 다시 잡아서 가장 집약된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제 100커트짜리 PPT를 만들었어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양반이 활동했던 90년은 진짜 가슴이 뛰는 늙은 노회한 독재자 이승만이 아니고 이 모습이 이승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술이 조금 길어지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1919년 4월 13일을 내일입니다. 4월 13일을 우리나라의 건국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훈처 주제로 건국 99년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거기 초청돼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국 기념일을 지금 내일 김구기념관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내가 정권을 비판하거나 그러는 것은 안 됩니다만은 역사적 팩트는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때는 존경하고 있는 금구 선생님께서는 아직 임시정부에 조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전용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모든 집무실에 이 사진이 있었고 전 세계 지구에 이 사진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진은 1921년 초에 찍은 거로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46살입니다. 자,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 알아보죠. 건국 대통령, 독립운동가, 반공주의자 이런 특징을 제외하고도 지금 세대에 교육받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승만 하면은 딱 세 단어를 해요. 그러고 인식해요. 독재자, 미제 앞자기, 3.15 부정선거. 이 세 단어밖에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한 만분지 1에 해당하는 얘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면은 이 양반이 왕 태종의 장자예요. 양녕대군의 15대 손입니다. 태종의 아들이 셋인데 첫째가 양녕대군. 근데 이제 풍류공자가 돼가지고 맨날 궁에서 도망나고 기생하고 놀고 이랬는데 이 양녕대군이 삐뚤어져 나간다는 거를 일일이 태종한테 고자질했던 게 세종이더라고요. 실록에 나와. 근데 둘째 아들이 누구냐? 효령대군이에요. 방배동에 왜 있죠? 그런데 황해도 평산 안악인데 저희 아버지도 우리 신씨도 평산 안악입니다. 근데 이제 2살 때 그 어머니가 맹모 삼천지교를 따라서 서울의 남문 밖에 우수련으로 이사를 옵니다. 아버지는 풍류객이에요. 한 번도 집에 안 있고 맨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놀아요. 왜 그러냐면은 2조 때는 한 번 왕손 경쟁에서 배제가 되면은 그 혈통을 끝까지 짓밟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15대 손을 내려오면서 벼슬을 안 주면 정말 거지 집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몰락한 왕손이에요. 이 모습은 뭐냐면은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의 옥살이를 하고 나가서 미국으로 특사로 가기 전에 가족하고 한번 찍은 그 사진입니다. 다음. 이 양반의 성장기를 보면은 제가 이 시간 배분상 이 성장기나 뭐 하와이 독립운동 이런 시절 중요한 게 아닌 시절은 좀 진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이걸 다 하면은 120분이 걸려요. 그래서 계속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6살 때 천자문을 뗐는데 어머니가 가르쳤대요. 어머니가 이제 서당 훈장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천재인 게 이 양반이 약 한 300수의 시를 남겼는데 6살 때 천자문 떼고 처음 시를 남겼대요. 그 시가 뭐냐면은 바람은 손이 없는데 나뭇가지를 흔들고 달은 다리가 없는데 하늘을 걷는다. 그래서 6살 짝이야 이게. 그래서 도동서당이라는 데를 이제 넣었더니 그 도동서당이 지금 힐튼 호텔 자리에 있었어요. 14살 때 사서상경을 다 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을 맨날 보는데 이 과거 시험에 양녕대군 15대 손은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데도 자기가 도전할 수 있는 게 과거밖에 없기 때문에 20살이 될 때까지 과거에 도전을 합니다. 1890년에는 그때 과거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결국 5명을 뽑았는데 15만 5천 명이 전국에서 응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한만에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1894년에 갑오경장이라는 걸 하면서 대한제국을 만들면서 과거 제도가 없어집니다. 인생의 갈 길을 잃은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1894년에 이미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일본이 들어와서 만약에 우리를 이제 완전히 지배체제로 가려고 그러고 외세가 막 밀려 들어오고 일중 전쟁이 일어나고 하던 이때니까 신학문을 배워야 된다. 영어를 배워야 된다. 이런 바람이 일어나고 친구들이 막 꼬셔요. 그래서 이제 배제학당을 들어갑니다. 배제학당이라는 데는 아펜젤러 목사라는 사람이 1885년에 세웠어요. 그래서 95년은 10년 된 정도였는데 이때 학생이 100명. 근데 이 목사가
고등학교나 이런 게 아니고 미국의 4년제 대학 체제, 학점 따는 체제를 도입해서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학점 따면 졸업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2년 반 만에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학점을 다 따고 졸업을 합니다. 1897년에 배재학당을 졸업을 해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독립협회의 유명한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서재필이라는 사람도 이름만 알지 우리 잘 모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서재필은 이 1884년에 갑신정변을 일으키잖아요. 갑신정변에서 이목균의 3.1천하가 있는데 그 갑신정변을 일으킨 12인의 주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12인의 가족은 3족을 멸했어요. 대원군이. 근데 이 서재필 씨의 가족도 3족이 멸족을 당하고 자기 혼자만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미국으로 밀국해갖고 거기서 부자 미국 여자를 꼬셔가지고 결혼을 해갖고 의대를 들어가서 미국 시민권을 따고 그 미국 부인과 함께 1895년에 6년에 귀국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승만 박사는 1875년생인데 이 양반은 1865년생이에요. 딱 10년 위에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이 배재학당의 선생으로 와갖고 이승만 박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협성회를 창설을 해요. 협성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하는 모임인데 배재학당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그때 협성회에서 토론했다는 주제들을 제가 보니까 서류에 있는 주제를 보니까 입헌 군주제가 오르냐 또는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오르냐 무엇이 더 우리나라에 적합하냐 이런 것들을 지켜요. 서재필이와 벌써 이때 이 정신세가 굉장히 높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협성회가 토론한 내용을 협성회보라고 발간을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자기네게 아니라 2,000부씩 씩어서 계몽운동용 그 협성회보라는 최초의 언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태가 돼서 독립신문이 돼요. 1897년에 결국 이 협성회 멤버들을 다 포함해서 독립협회가 발족이 됩니다. 다음 이게 도동서당의 그리고 이근송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이 아펜젤로 목사인데 안타깝게도 배가 침몰해가지고 1902년에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슨 73세의 대통령 된 독립운동가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청년기에서부터 그 70대 이르기까지가 하는데 모두 다 우리나라 최초, 세계 최초, 역사상 최초 이런 것들만 했어요. 이 양반이 최초의 언론인입니다. 98년에 매일신문을 창간해서 최초의 일간지를 발간을 해요. 자기가 사장 겸 주필이죠. 그때 몇 살이겠어요? 75년생인데 23살입니다. 근데 4월 달에 최초 일간지를 했는데 맨 기사를 일본 비판하고 러시아 비판하고 외세들 비판하는 걸 하니까 4달 만에 폐간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름만 제국신문이라고 바꾸는데 그때는 약간 정치적으로 기사를 쓰다가 보니까 1910년까지 살아남았죠. 그런데 이 제국신문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일간지예요. 아니, 한글 전용이에요. 이때부터 이 박사는 계몽을 하는데 양반 필요 없다. 일반 국민이 모두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게 신문이다. 양반을 위한, 지식인을 위한 신문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식을 벌써 가졌던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양반이 계몽운동을 하는데 대중연설의 인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완전히 선동가야. 그래가지고 1898년 3월 15일에 그 남대문 앞에서 강연을 했는데 이때 10,000명이 모였대요. 10,000명이 청중이. 이 당시로 생각하면
쇼크를 먹은 거야. 그래서 그때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하는 거를 만민공동회라고 이름을 붙이자. 아주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만민공동회가 만여 명을 이승만 연설에 참여했다고 나온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지. 그럼 이 사람이 이 만민공동회 연설에서 뭘 주장했느냐? 러시아가 그때 이제 우리가 대원군이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을 견제하려고 그러는데 러시아 물러가라는 그 연설을 하는 거예요. 특히 고종이 허가한 한로은행을 해체하라. 이거를 닷새를 연설을 합니다. 고종이 듣다가 한로은행 취소해요. 그러니까 약간 간땡이가 뽑겠죠. 다음 이게 독립신문 제국인데 뒤에 국신문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손에 패고 전에 매일신문. 다음. 그런데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신문을 하고 하는 계몽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고종이 보다가 너무 미우니까 전부 고종이 잘못한다고 비판을 하니까 1898년 11월에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을 다 체포합니다. 서재필이 뭐니 뭐 해갖고 이상재니 뭐니 우리 역사상 하는 사람들을 다 체포를 해요. 근데 이때 이승만이 최초의 스트리트 최초의 연주와 농성을 합니다. 광화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권이에요. 이런 꼴을 보지를 못하니까 우리 광화문에서 뭐들 박근혜 때문에 연주와 농성했죠. 그거 이미 이 양반은 1898년에 하는 겁니다. 5일 만에 고종이 또 항복을 해요. 그러니까 야 이게 통하는구나. 약간 이 계몽운동하는 청년들이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힘이라면 혁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고종을 폐위하고 고종의 아들 이강이라고 있었는데 얘를 형식상에 입헌군주를 시키면서 공화정으로 바꾸는 총리는 태극기를 도안했던 박영효 씨를 총리로 내서 영모를 꾸며요. 영모를 반란 영모를 그게 딱 걸려가지고 1월 9일에 99년 1월 9일에 반역죄 사형수로 체포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수로서의 6개월을 보내고 재판을 했는데 온갖 신부들 뭐 충정공, 민영관, 한규설 대감 이런 사람들이 옹호를 해갖고 무기수로 이제 전향이 되죠. 5년 7개월을 옥살이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박사학위 한 10개쯤 따는 거예요. 이 양반이 여기서 읽은 책 600여 권으로 한성 감옥 도서관이라는 걸 나중에 해서 죄수들을 이용하게 하고 이 감옥에서 엄청난 발전을 합니다. 이승만이. 왜 복장이 이거냐? 이 양반 사형수라서 그래요. 목에 두르고 있는 건 칼을 차는 도구입니다. 칼 목에 차던 옛날에 우리 뭐 저 영화 보면 춘향이도 칼 찬 것처럼 나오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칼의 무게가요 10kg입니다. 사형수의 한성 감옥의 공간은 0.23평이랍니다. 24시간 동안 못 눕습니다. 칼 차고 쪼그리고 앉은 자세. 그걸 6개월간 하면서 여기서 배제학당의 그 크리스찬 학교에서도 전향 안 했던 이 이승만이 결국 기독교로 전향하는 겁니다. 다음 이 투옥 중에서 이 양반이 책을 10권을 써요. 그리고 온갖 논문을 써서 밖에다 신문에 내고 그러는데 이 조그만한 글씨로 한자에다가 글을 씁니다. 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서 새끼처럼 꽈갖고 이렇게 덩어리를 만듭니다. 머리 따온 덩어리 같이. 그리고 면회 온 사람한테 건네주면
여러 사람이 나가서 그걸 펴갖고 신문에 게재하는 겁니다. 옥중에서만 기사를 수십 개를 기사를 게재합니다. 그러다가 야 영한 사전도 내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 영어가 아주 우리나라에 중요한데 영한한 사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영어, 한자, 한글. 그래가지고 A에서 F까지 8,223자 단어를 만들다가 이 일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편찬 작업을 중단하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해요.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당시에 세계 전체 정세와 우리나라 조선이 왜 패망하게 됐는지,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어떤 국제 정세에서 외교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해놓고 맨 마지막에 조선의 인민들이 백성들이 행동해야 될 7대 강령까지 다 써놓은 어마어마한 저술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당시에 감옥에서 해서 이 양반의 그 절친이었던 같이 옥살이 했던 양반이 이거를 보존했다가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1910년에 LA에서 발간이 되는데 여태까지 제대로 발간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작년 12월에 제대로 된 책이 나와서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읽어봤죠. 그래서 대단한 독립정신을 기술을 합니다. 이건 뭐 좀 인용할 시간이 될까? 시간을 좀 줄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석방이 되느냐? 러시아가 패망하거든요. 1904년에는 거의 일본에 다 넘어갔어요. 중국도 이겼지, 러시아도 이겼지. 그대로 일본에 넘어갈 것 같으니까 조정에서 고종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어디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전부 우리나라 먹으려는 놈들밖에 주변에 없으니까 1882년에 미국이 식미양요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한미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한미 중에 다른 나라가 부당하게 압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은 서로 중재해주고 도와준다는 조약을 맺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미국을 좀 끌어들여갖고 나라가 이제 완전히 식민지가 되는 걸 막아보려고 황제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는데 신분이 확실하고 한국인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승만이다. 이거를 한규설 대감하고 민영환 충정공이 우겨가지고 이승만을 석방을 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 친서를 가지고 미국 그 당시의 대통령 데오도어 루즈벨트를 만나러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석방을 해요. 다음, 이 1910년 초판에 독립정신을 발간하면서 이 사진을 앞에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충정공 민영환이 자기를 그만큼 살려줬으니까 이 충정공의 사진입니다. 그 책에 실린. 다음. 그러나 불행하게도 딩스모 하원 의원이 친한 반대, 이 양반도 만나고 밀서를 전달하고 헤이 국무장관도 막 결국 만나고 루즈벨트 대통령도 결국 면담은 다 합니다. 근데 이미 미국은 카스라 텍스트리랑이라는 거를 일본의 카스라 수당하고 그때 국무장관 텍스트가 날아가고 필리핀을 미국이 먹고 한반도는 일본이 먹는 걸로 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용이 없게 되고 을사늑약은 이미 체결되고 그래서 이때 근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선견지명이고 굉장히 이 뭔가 두수 세수는 숨겨둔 채 일을 진행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친황제의 특사로 나가면서 이미 일이 여의치 않을 때는 내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겠다. 이거를 이미 준비를 해갖고 자기가 그동안에 알던 신부, 목사 이런 사람들의 그 입학 추천서 있잖아요. 레코멘데이션 레터. 그걸 17통이나 준비해서 갑니다. 그래갖고 이 황제 특사로서의 임무는 실패를 했지만 그 모든 추천서를 들고 조지 워싱턴 대학의 촌장에게
대한제국 황제 특사로서 면담을 요청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진을 봅시다. 이게 외교관 정전 모습. 이게 황제 특사로 차려입은 모습이에요. 1905년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요거는 프리스트. 그래갖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이 양반이 이때가 1905년이면 30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배제학당을 졸업을 했고 이미 나는 조선의 학문을 거의 박사학위 몇 개 딴 것만큼 했다. 그러니 내가 2년 안에 네가 좀 졸업을 시켜주라. 그랬더니 그 참 조지 워싱턴 대학 총장이 상당히 그 신분을 존중하고 해갖고 배제학당 학점을 좀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진짜로 2년 만에 조지 워싱턴을 졸업을 해요. 그리고 딱 졸업을 하면서 졸업장을 들고 다시 친한파 미국인을 동원해갖고 하버드 대학 총장을 면담을 신청합니다.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 총장이 안 만나줘서 그래서 법대 학장을 만났어요. 법대 학장을 만나서 내가 봐라 2년 만에 조지 워싱턴 학사를 배출로도 했고 내가 박사학위를 한 3년 만에 할 수 있으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아주 쿨해 하버드가. 그래서 협조를 안 해줘. 당신이 학점 탔다고 논문 통과하면 박사학위 주겠다. 그래서 좀 다니는데 뭔가 좀 잘 안 풀리니까 그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만나는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 누구냐? 윌슨이야. 우드로 윌슨이야. 근데 우드로 윌슨 총장은 이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특사로 와서 활동하고 그리고 이 총명하고 영어 잘하는 이 이승만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봐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기숙사를 딱 줘요. 장학금도 주고 이거 나오자. 가면 안 되지. 먹을 거 여기 좀 갖다 줘야지. 기숙사 사진. 기숙사 딱 방도 주고. 근데 이 양반이 학교만 다녔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연을 그 5년 동안에 170회를 해요. 5년 동안. 대단한 사람이에요. 테니스 치고 뭐. 근데 뭐 테니스 채도 딱 있지. 가방도 악어 가지고 왔냐 이거. 멋진 사나이지. 그런데 결국 논문은 뭐를 쓰느냐면은 내가 이거 봤어요. 요약된 거예요. 풀을 아니고 이게 국제법을 전공을 했어요. 국제법 논문을 쓰는데 이 전쟁 중에 양적대국과 무역을 하는 국가의 지위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지금 전쟁 중에 적대국가의 양쪽에 다 무역을 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인정이 되어야 하며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며 그 중립국가의 그 지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식에서 다시 졸업사진을 넣읍시다. 졸업식에서 또 멋진 박사학위를 받고 윌슨 총장이 박사학위 수여자에 대해서 칵테일 파티를 열었는데 윌슨 대통령의 회고록에 이 얘기가 나와요. 한국에서 온 승만리라는 학생이 과감하게 자기에게 이런 조크를 했다. 아니 내가 국제법이라는 거를 배워보니 이건 순 강대국의 논리고 구속성도 없고 법도 아닌데 이거 내가 박사학위 딴다고 여태까지 드린 돈이 아까우니 이 등록금을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윌슨은 굉장히 승만리에 대해서 아주 간복을 했던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 그 회고록에 나오는데 1차 대전이 일어나갖고 미국이 참전해야 되느냐 여부를 놓고 상하 양원 합동 연설에서 참전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데서 이 이승만이라는 조선의 이 코리아의 이 학생이 이
전쟁 중에 중립국가의 적대국가하고의 교역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하면서 이승만 박사의 논문을 인용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다음. 요거 아니 사진 전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미국 내 그동안에 기독교계, 언론계, 학계 인사들한테 The League of Friends of Korea라는 조직을 결성하면서 170번의 강연을 하고 다니면서 한국 우호 세력을 만듭니다. 근데 슬프게도 다음 사진 다음 결국 한일 합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1910년에.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고민을 하죠. 크리스턴 박사가 미국에 남아서 활동을 할 것이냐, 나라는 없어졌고 한국에 돌아갈 것이냐 고민하는데 다 때려치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1910년에는 그 35세 이승만이 도동 언덕에서 12월 1호를 애들이 날리는 연만 보고 앉아 있었대요. 그러다가 YMCA로 들어갑니다. 이미 기독교를 전향을 했으니까. 그래서 한국인으로는 최고위직인 총무가 돼가지고 1911년, 12년 여름을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닙니다. 13개 도로 되어 있는 선교 구역을 3,700km를 돌아다니면서 33개 집회, 7,500여 명의 학생한테 개봉운동을 펼칩니다. 목숨을 걸고 해요. 이 사람은 뭐를 하면. 정말 열혈 청년이야. 다음. 그런데 11년에 말에 대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이 나니까 배고인 사건이 발발을 합니다. 의심이 가는 놈은 다 잡아들여가지고 700명을 검거를 하는데 배고인을 유죄로 삼아가지고 구속을 하거든요. 그 700명 안에는 분명히 이승만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 구명운동을 해갖고 1912년에 기독교 감리교 전 세계 연차총회가 있는데 여기에 한국 대표로 만들어가지고 종교의 보호하에 다시 미국으로 가는데 1912년 3월에는 이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1912년부터 19년까지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때 보면 이 한국이 당시에 교회에서 주로 종교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사들이 모이고 활동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핍박한 게 배고인 사건이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일본이 이렇게 핍박하고 있다 이런 걸 알리느라고 한국교회 핍박 이런 걸 저수를 하고 가자마자 한인 중앙학원이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나중에 한인 기독학원으로 이름을 바꾸는데